자, 위탁매매입니다. 자, 위탁매매는 매매를 위탁하는 겁니다. 자, 사례를 갖고 설명드려 볼게요. 저쪽 내려오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서 금 나옵니다. 금. 맡긴 금 할 때 금을 팔아달라는 얘기죠. 다이아 반지 한 개를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을 팔았을 때, 다이아 반지 한 개를 팔았을 때 그 돈 누구 겁니까? 판매자 겁니까? 아니죠. 맡긴 사람 거죠. 그것을 위탁자랍니다. 위탁자 소유가 되고 판매한 대금도 위탁자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판매인이 이 판 돈을 위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써버리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는 내용이죠. 올라갑니다. 자,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대금도 역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판매자가 이를 소비하면 횡령이다는 내용이죠. 그 판례가 1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 위탁 매매의 경우,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이 판매자가 그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전 동그라미 누구 거다? 여기 나왔네요. 위탁자 것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이를 함부로 소비하거나 인도 거부하면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다는 것이죠. 일단 끊고요. 여기까지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매자와 위탁자에게 있어서 특별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죠? 판매 수익금이 얼마다. 판매하자마자 너 얼마 나 얼마 이렇게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정대로 하는 것이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비했거나 인도 거부했거나 했을 때는 함부로 횡령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 약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횡령이 된다는 것은 그런 약정도 없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값의 1번 위탁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위임자에게 있고 판매 대금 역시 위탁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인이 이 돈을 함부로 썼을 때는 횡령이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판매 대금이 바로 뭐다? 특정물 되는 거예요. 특정물. 그게 맡긴 금을 판 돈이죠. 자, 그 다음도 보시게 되면 요 약소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약소금을 할인 판매해 달라는 거죠. 할인은 매매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요 판매한 돈은 위탁자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이다라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다음 5번도 토지 매각을 의뢰했다고 했잖아요. 토지 매각을 의뢰했다. 위탁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매각 대금 특정물 된 거죠. 이것은 위탁자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이를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입니다. 다음 차량 얘기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대금이 바로 특정물 된 겁니다. 이 돈을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할부 판매 갑니다. 할부 판매 여기서는 동산만 적용됩니다. 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때에 매도인과 매수자가 소유권 유보부 특약을 합니다. 이 특약 안 하면 상관없어요. 소유권 유보부 특약은 뭐냐면 소유권을 일단 유보하겠다. 유보하겠다. 언제까지? 네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예? 돈을 다 갚아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소유권 못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따라서 매매대금 완납 전에 매수자가 이를 처분하면 그건 네 거가 아니거든. 근데 네 거가 아닌데 왜 네가 처분하냐? 따라서 너는 횡령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동산 나와 있습니다. 동산. 자, 그래서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다. 약정을 합니다. 그것이 소유권 유보부 특약인 거야. 특약. 이 특약을 맺었을 때에만 횡령되는 거예요. 횡령되는 거야. 이 특약을 안 맺으면 횡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특약을 맺었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올라가 보시면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동산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 그러지? 형식주의라 그래요. 형식주의. 대금이 완납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등기가 넘어가면 소유권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동산처럼 소유권 유보부 특약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얘기가 이게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소유권 유보부라는 개념을 굳이 원용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거야. 왜? 등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같은 이걸 뭐라 해야 준부동산, 그쵸? 전번 시간에 약간 설명드린 것도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을 공시하잖아요.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부동산과 똑같이 역시 여기도 소유권 유보부라는 개념을 원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특약 같은 경우는 동산만 적용되는 것이지 부동산이라든지 준부동산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기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개념을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참고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채권 양도로 갑니다. 자, 채권 양도 판례 바뀌었습니다. 판례가 이제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판례를 잘 봐두셔야 돼요. 특히 1번 봐두시면 돼요. 자, 사실관계 볼까요? 자, 임차인 A는 임대인 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다. 채권 양도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양도했다. 통지를 안 해줬습니다. 통지를 해주지 아니한 채 갑으로부터 남아있던 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에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 횡령이 될까 안 될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횡령이 된대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횡령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옛날에는 된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안 된다는 거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옛날 거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 펴보세요. 자, 요 판례가 한 30년 동안, 맞죠? 30년 동안 거의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채권 양도했잖아요. 그쵸? 여기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이 있고 여기 이제 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을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고요. 갑은 채무자예요. 채무자. 즉 그 말은 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를 독촉합니다. 야,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하면서 막 그쵸? 변제기를 놓치니까 자꾸 1년, 2년 미쳐지니까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그쵸? 근데 갑은 이 다가구에 살고 있었어요. 다가구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 세입자예요. 세입자 이 사람이. 근데 이 가구에 보증금, 이 집에 전세를 들면서 보증금을 넣어놨다. 뭐 보증금. 그게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주야. 건물주인데 지금 이 집에 보증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증금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기간이 만료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잖아요. 보증금 돌려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그 보증금의 일부를 을에게 주면 돼. 그러한 채권을 양도합니다. 채권을 양도해요. 즉 갑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너한테 양도하겠다. 채권 양도를 합니다. 이 채권 양도를 해버리면 옛날 민법에서는 이 채권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거든. 즉 통지를 안 해준다 하더랄지라도, 즉 채권을 이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 사람 사이의 의사표시만 갖고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중에 이 건물주가 이 사람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잖아요. 그치? 왜 이 을이 아닌 갑에게 돌려줄까요? 통지를 못 받았으니까. 채권 양도한다는 통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채권 양도는 두 사람의 의사표시만 갖고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받은 돈은 누구 돈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 이 사람 돈이 되는 거예요. 을을 위해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돌려줍니까? 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돌려주지 않고 이것을 자기 동생에게 빌려준다는 말은 지 멋대로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옛날 판례는, 지금까지 판례는 전부 다 이것이 횡령이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부터는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지금 이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노트는 지워버리면 돼. 다음 개장판 낼 때에 이 노트는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볼게요. 자, 교재 와보시게 되면 자,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안 해줘요. 통지를 해주지 않았다. 는 것은 이 노트에서 본 거와 똑같아요. 이 노트에서도 통지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최신 판례의 경우에도 통지를 안 해줬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통지를 해줘야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통지를 안 해주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야. 그래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금전을 수령했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두 사람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지금은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 돈은 여전히 양도인 소유가 된다. 양수인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 소유가 된다는 이 부분이 바뀐 거야. 합의체 판결에서. 그래서 이 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이 돈을 임의로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 칠할게요. 양도인 소유다. 그래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그 이유는 여기 잔뜩 써놨어요. 잔뜩 써놨다. 조그만 글씨지? 조그만 글씨인데 다 써놨다. 근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라고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치? 그렇게 보시고 요것만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됐고 나머지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자, 그 꺽쇠 2번 갑니다. 꺽쇠 2번.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 갑에게 채권을 양도를 했다. 채권 양도죠? 근데 통지했다 안 했대? 통지를 안 했다는 거지. 통지를 안 했으니까 대항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내가 보관하고 있던 중에서 내가 이 돈을 썼다 할지라도 횡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항력 통지 안 해줬으면 여전히 내 돈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여전히 소유권은 피고인 양도인입니다. 채권 양도인. 귀속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관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될 수가 없다는 내용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받으시고 꺽쇠 1번이 제일 잘 나오겠지만 꺽쇠 2번이 안 나오면 꺽쇠 2번이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이것도 최신 판례죠? 자, 통지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다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했다 할지라도 이 변제금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 내 거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꺽쇠 2번은 같은 취지 판례예요. 마찬가지로 채권을 양도했지만 지금 통지 안 해줬죠? 그래서 제3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이를 소비했다 할지라도 이 변제금 누구 거? 양도인 거. 양도인 거.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때 채권자는 누굽니까? 양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양도인이고요. 여기서 채권자는 양수인 되는 거예요. 자, 채권 양도 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빼돌릴 생각이었다는 말은 횡령죄의 고의가 아니라 사기죄 고의라는 거죠. 사기죄만 될 뿐이지 횡령죄는 되지 않습니다.